깨어있는 서울 시민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프로그램 12월 13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요즘 핫한 주제죠. 비트코인 광풍입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함께 하실 두 분. 양지열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비몇? 요즘 인사말 하냐, 비몇? 비트코인 몇 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비몇?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가끔 소외감 느낄 정도예요. 하도 주위에서 비트코인 안 하세요? 많이. 예, 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여기 비트코인을 지금 두 번째인가 다뤄요. 예. 지난번에 오정근 네. 그분 나왔고 그분은 완전 이제 그 지지자.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 예,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자, 그리고 경제 전문가죠. 정철진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정근 교수 잘 아시죠? 뭐 친합니다. 예. 네. 그분은 아주 자세히 설명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상당히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기 이런 게 아니고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고 전 세계가 그것을 육성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규제를 갖다 위험하다. 네. 저도 방송을 몇 번 같이 해봤더니 이제 그분의 말씀은 예. 그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예. 거래에서 나오는 그 블록체인이라는 그 예. 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예. 우리 한국에서도 실은 암호화폐 개발자만 나온다면 예. 하고 그게 지금 나온 암호화폐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면 그게 또 하나의 뭐 우리의 대박 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주장을 예. 하더라고요. 근데 어렵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뭐 이더리움 같은 그 정도의 또 하나의 암호화폐가 탄생하기까지는 정말 또 많은 노력이라든가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제 가상화폐 하게 되면 세 개 축으로 보더라고요. 개발. 네. 그다음에 채굴. 그다음에 거래. 근데 우리는 사실 개발과 채굴에 좀 특히 개발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그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래에만 빠져갖고 네. 완전 투기 강풍이 불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 아닌가요? 네, 최근에 이제 개발에서도 성균관대학교가 뭐 중국이랑 해서 하나 정도로 개발해서 그걸 막 좀 띄우려고 한다, 뭐 그런 뉴스는 들었는데 우리는 아직은 개발 쪽은 거의 전무한 상태고 거래가 굉장히 막 폭발적이고 채굴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조직폭력배들도 많이 좀 뛰어들고 있다. 네, 조폭들도. 제가 아는 조폭들 다 그 채굴해요. 그렇죠. 땅 왜냐하면 있고 시골에 가서 그렇죠. 농업용 전기를 끌어들고 끌어들이고, 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해갖고 하고 열이 엄청납니다. 그 그래픽 예. 카드에. 그러니까 막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하로. 근데 겨울이니까 지금 되게 좋죠. 그걸 식히려고 또 에어컨을 틀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또 전기가 속된 말로 있어야 뻑이 되고. 나니까.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막 산골로 들어가려면 좀 그런 집단적인. 진짜 싫어요. 네. 그 며칠 전에 그 강남에 한 음식점 순자 만났더니 이제 누구를요? 그 조폭 두목을 네. 그냥 손 털고 사업하는 사람인데 과거에 광주에 있는 무슨 파예요? 그랬더니 뭐 좀 그 사업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식을 하던 친구예요. 예. 주식을 정상적으로. 그래서 주식 잘 되나 보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비트코인이요? 그랬더니 제가 채굴하고 있습니다. 싫어해요. 한 2주일 됐어요. 그러니까 채굴이란 비트코인의 저는 보면 지금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게 개발도 문제고 채굴도 있고 거래도 있는데 예. 우리는 전부 거래만 있다 보니까 사실 거래를 하면서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조차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채굴이란 표현도 이게 영어로 마이닝이라는 네, 표현을 마이닝. 쓰니까 예. 이게 정말로 어디 광산에 가서 금 캐듯이 캐는 것처럼 그렇게만 오해를 하시는데 컴퓨터 한 대를 돌려서 일반적인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일종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산식을 풀어야지. 연산식을 풀을 때마다 코인을 하나 주는데 일반 컴퓨터로는 뭐 개인 컴퓨터를 한 대 돌려서 5년에 하나 정도 나올 정도로 복잡하니까 여러 대의 컴퓨터를 모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정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컴퓨터 수십 대 수백 대 빈 그런 뭐 농지 공간에. 이런데 예전에는 게임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들 이제 조직 폭력배들이 돌리기도 했었거든요. 불법 스포츠 도박 같은 거.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옮겨가 있는 건데 이제는 그것도 많이 꺾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지금 그분은 이제 손을 터셨다고 했잖아요. 그 조직폭력을 옛날에 했던 사람은. 근데 최근에는 사기꾼들이 우리가 이렇게 채굴을 하는 장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투자받는 형식으로 다단계 사기를 한 것도 벌써 적발이 됐을 정도로 좀 이상적인 현상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그렇게 보도까지 했잖아요. 비트코인이 가장 열풍이 불고 있는 게 한국이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이 아시아, 동북아시아의 개인 투자자들이다. 그 굉장히 심각한 예. 문제예요. 네. 근데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예.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최근 1년간 평균으로 보면 전체 거래량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부분은 한 1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큰 손은 아직도 중국, 뭐 미국, 러시아 이쪽인데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뉴욕타임즈, 뭐 월스트리트저널 이렇게 쓰냐면 최근 한 3주 정도에는 예. 지금 우리 뭐 이런 동남, 베트남, 아세안들의 거래량이 폭등을 한 거예요. 최근 한 2주, 3주간은. 베트남까지요? 네, 베트남. 베트남도 우리하고 기질이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동북아가 최근 한 2주, 3주에는 거의 전체 거래의 지금 80%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위험 신호다라고 예. 보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다 떠안았잖아요. 그럼 이제 가격이라는 것이 누가 받쳐줘야 되는데 근데 중국이 지금 뛰어들지 않고 있어요. 엄청난 규제로. 예, 중국 위안화가 한국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중국 설도 이제 있지만, 9월에 규제하면서 예. 설만 있죠. 예. 확인 안 돼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누가 또 받아줘야 되는데 예. 그 다음 타자가 누굴까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우리가 주도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 2주는 최근 2주, 3주는 정말 대한민국은 광풍이 맞아요. 아. 네. 2주, 3주 전부터 이렇게 스마트폰 메신저나 이런 걸로 광고 같은 것도 많이 오잖아요. 제가 이제 주로 받았던 광고들은 불법 스포츠 도박 이런 거 광고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게 갑자기 어떻게 들어오냐면 비트코인 컵라면 사 먹을 돈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아, 저하고 광고 들어가는 그 채널이- 결이 좀 틀리네요. 아, 그래요? 뭐가 들어오시는 주로 도박 이런 게 들어오나 보죠? 아니, 그 토토 이런 게. 저는 그런 건 전혀 안 들어오고, 네. 이른바 이제 강남의 술집. 그래서 내가 난 이런 게 많이 들어온다 그랬더니 제가 아는 아나운서가 평소에 야동 많이 보시죠? 그래서 야동 많이 본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 공개하셔도 되는 거예요? 야구 동영상이요. 그 축구, 야구 이런 거 짤방 보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보면 그런 게 들어온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게 뭐 필터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저는 관심 그걸 왜 영역을 가져다 주는 보냐면 거니까. 누가 내 빅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내 취향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동향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런 걸. 야구 동영상.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누가 내 빅데이터를 갖고 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네, 그렇게 선회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오는데 저는 비트코인 광고는 안 들어와요. 저도 불과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네. 한 2개 봤어요.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 먹는 돈이면 할 수 있다. 지하철 패스 끊을 돈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광고도 본 그거 거 같아요. 다 낚시예요. 낚시죠, 물론. 네. 거기에 들어가 보면 저는 아예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단계 사기일 가능성도 있죠. 아니 그리고 개인 그 PC에서 내가 검색하는 게 또 내가 빅데이터 갖고 검색하는 성향에 따라서 광고가 달리 뜨거든요. 네. 근데 그 컴퓨터에 들어가면 비트코인 광고를 많이 뜨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부동산 검색, 무슨 이런 정보, 재투자 정보 검색을 해서 뜨나 봐요, 그거는. 그렇소. 그거는 이제 어차피 키워드 별로에서 예. 그 포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주로 이 사람이 관심 사항이 뭔지를 띄워주니까. 예. 저희가 이제 퉁 들어갔는데요. 퉁 들어간 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을 띄우기 위해서. 네. 도대체 차근차근 가야 되는 저 비트코인 도대체 뭐지? 가상화폐, 암호화폐 하는 사람도 모릅니다. 네. 일단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2008년 말 2009년에 익명의 프로그래머 사타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해요. 근데 그 논문을 천천히 읽어보면은 이제 암호, 예. 수식을 풀 경우에 뭐 하나, 그러니까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제 10분마다 하나씩 코인 같은 형태. 그러니까 이것도 이 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거래할 때는 일종의 데이터 블록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A와 B의 거래가 하나의 블록. 예. 그다음에 B의 C의 거래가 또 하나의 하나의 블록. 예. 블록이 블록체인으로 연결이 되는데 영원히 해킹될 수 없는. 영원히 해킹이 못 되죠. 왜냐하면 이제 다 까고 들어와야 되니까 원천적으로 현재 현존하는 해킹 기술로는 그 거래 장부를 깰 수가 없다. 그럼 이게 얼마나 좋은 화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제언을 하나 합니다. 근데 당시에만 해도 그렇게 인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매니아 집단 정도만.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2011년, 12년 지나면서 야, 사람들이 이거 괜찮네. 이게 정말 화폐로 쓸 수가 있겠네. 이런 방식으로 푼 다음에 이걸 거래하게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거래 안정성도 보장이 되고 전체 코인 수도 2,100만 코인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화폐 가치의 절하도 없겠네. 없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총 그 비트코인 숫자를 2,100만 개로 제한하겠다. 제한하겠다. 그게 이제 2100년이면 다 캡니다. 하고 지금 이제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지금 캐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계속 찍어내니까 내가 $100 들고 있는 게 10년 전 $100, 50년 전 $100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만 들고 있으면 손해가 되는. 그러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우리나라도 1970년에 강남 집 사는 사람이랑 현찰 들고 있는 사람이랑 완전 차이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요. 이건 진정한 통화다라고 해서 빠르게 확산이 됐고 마지막에 이제 연초에 일본이 이걸 지급 결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띡하니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올 4월이었죠. 예, 엔화 자금이 쑥 들어왔고 인도하고 중국에서 큰 손들 세금이 무서운 사람들이 오호라 일로 파킹을 하자라고 해서 거대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비트코인의 가격 랠리가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은 전체 디지털 암호화폐의 하나 종류의 하나죠. 예. 이름입니다. 가장 인기인 현존에 한 1000가지 정도가 개발이 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수식 이 블록체인 네. 기술로 거기에 뭐 이더리움도 있고 리플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평론가가 말씀하신 거는 이제 경제학자로서 원리를 다 설명을 자세하게 예. 해주셨고 실제 실생활에서 느끼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래를 할 때 화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폐를 가지고 다른 것과 교환하는 그런 방식을 썼잖아요. 중간에 매개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행도 들어가고 국가도 개입을 하고 국가가 개입을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세금도 매길 수가 있고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다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단적으로 제가 여기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면 중간에 은행이 들어가니까 네. 수수료도 많이 떼야 되고 수수료 있고 환차익도 있고 환차손도 있고. 근데 또 이거는 세금 내고. 그럴 필요가 없다. 마치 그냥 개인과 개인이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데 우리는 그 공간만 제공을 해주겠다. 니네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정책지 평론가에게 저기 내가 지금 1000 비트코인 줄 테니까 그래서 당신 차를 주세요. 그러면 그 내용만 여기다 기록하면 되지 실제 화폐는 안 움직여도 되는 거거든요. 은행도 거칠 필요가 없고 국가도 거칠 필요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심도 끌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 고등학생이 비트코인 사기극을 펼쳐 비트코인 시가총액 50조 원이 날아갔다라고 네. 하는 글을 올린 거죠. 그렇죠. 예? 이 기사가 뜨고 나서 이 사기극이죠. 고등학교 예. 사기극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일선 기자들, 작가들도 근데 사기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이 예. 그냥 글을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예. 기사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대중들의 이야기예요. 예. 이 기사를 이해하려면 하드포크라는 걸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비트코인은 첫 번째로 탄생한 암호화폐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약간 좀 뭐 하시는 분은 그렇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아직 블록체인이나 이런 그 기술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1세대예요. 예, 1세대. 비트코인 1세대. 예, 하고 10분에 한 블록 한 코인 나오니까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 폭을 넓히는 작업,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을 하자마자 하는 이게 이제 하드 포크냐 소프트 포크냐의 싸움인데 예. 거기에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지치기를 해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가 캐시가 나오고 나오고, 비트코인 비트코인 골드가 골드가 나오고. 나오고. 근데 이제 이 학생이 하는 것은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플래티넘이라는 게 또 하나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예. 원래 11월 달에 그 분리를 한다 그랬었죠. 그렇죠. 이제 그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비트코인 내가 들고 있어요. 비트코인 캐시가 나오죠. 그러면 들고 있는 사람은 비트코인도 갖고 비트코인 캐시를 하나 더 캐시도 주고. 또 갖고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있는데 비트코인 플래티넘이 나면 또 가지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랐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때 이 A 학생이 이 비트코인 플래티넘의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기술적인 오류로 이게 연기가 됐다라는 글을 올리니까 순간적으로 실질적으로 연기가 됐나요, 근데?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예, 있었는데.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 놓고선 이제 그 다음 한 말이 뭐 자기는 뭐 공매도 개꿀띠 그래서 자기는 뭐 숏을 쳐서 큰 돈을 벌었다, 뭐 500만 원 벌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선물 시장이 오픈하기 직전이었기 전이죠. 때문에 예. 아마 이 학생은 그 정도에 이제 했고 이 학생이 한 것은 실질적으로 오류가 연기됐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했고 순간 급락했다 이제 다시 올라갔는데 이제 그 사건이 사기극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뿐만 아니라 경찰이 이 학생을 찾았나요? 아니죠. 이 학생이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경찰서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또 죽인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변보호를 요청을 한 거거든요. 이 학생이 IT 쪽에 좀 능하네요. 지금 말을 하는 거 보면. 이 학생이 굉장히 꿰고 있었던 거예요. 거의 18세라고 하는데 이 학생이 이제 꿰고 있었고 이게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와 또 다른 이제 반대론자들한테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구나. 한 글 하나로 가격이 막 20%씩 출렁댄다는 건 문제 아니냐라는 아니 저도 얘기가. 비트코인 플래티늄으로 분리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알고 있다가 그래갖고 그때 하드포크가, 예. 이제 11월 18일로 그렇죠. 예정했었는데 예, 예. 쭉 올라가다가 12월 10일. 예, 12월 10일 이제 무산됐다 그러면서 뚝 떨어졌거든요. 예. 무산됐다는 기사가 가짜 기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이 학생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비트코인 플래티넘 쪽에서 아니다라고 했고 가격은 다시 이제 다시 반등을 올라가고. 했고. 근데 그
그때 만약에 또 그 두려움에 판 분은 예. 또 막대한 손해를 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기가 안 되는 게요. 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사기쳤다라고 그냥 관용적으로 쓰긴 하는데 법적인 사기가 되려면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 정철지 평론가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청진 평론가한테 가서 이게 플래티늄이 연기가 됐다. 그러니까 내놔라. 당신 헐값됐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줄게라고 해서 받았다면 사기인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푹 떨어뜨려만 먹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얻어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비트코인 거래가 주식 거래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3시간 넘었어도 거래할 수 있어요? 1년 24시간 전 세계 어디서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기냐면 뷔페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페인. 예. 하고 학생들이 낮에도 아침에도 밤에 잠을 안 잔다는 거 아니에요? 좀비라면서. 비좀, 예, 비좀. 예. 예. 비좀 이제 뷔페. 네, 비트코인 좀.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거래 시간 제한도 없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봤었을 때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지가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이게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금이면 확실하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유통수단인 화폐도 아닌 것이 이게 실체가 없는 프로그램인데 그럼 뭐라고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규제도 정상적으로 못하는 거고 그래서 시장 자체도 그냥 유사수 신업에 관한 법률로만 우리나라에서 치고하고 있으니까 24시간 뭐 분단위 초단위로 바뀌니까 계속해서 보고 아까 같은 경우 그게 확 그런 소식이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실제로 이런 거를 뉴스를 놓치면 내가 잘못해서 손해를 크게 볼 수 있다는 생각도 사람들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깨어있으나 깨어있지 않은 좀비 같은 사람들이 생긴다는 말까지 나온 거죠. 아무것도 예. 못합니다. 계속 이거 봐야 되고요. 대화 중에도 이거 또 막 보고 싶고 강의 듣다가도 보고 싶고 잠깐 자다가 새벽 1시 반에 또 일어나가지고 지금 또 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 5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하고 나서 완전히 우리가 저 같은 잡힌다고 사람한테 그래서 최적화된 투자예요. 왜냐면 왜요? 잠을 아예 안 자니까. 근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 거래소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궁금해. 그럼 네. 거래소는 법적 무슨 통제를 받느냐. 예를 네. 들어 그 증권거래소라든지 이런 데는 국가가 그렇죠. 금융감독원에서 감독을 받는단 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래소가 5개, 한 20개 정도가 이제 새로 생겨난다고 하니까 네. 가짜 거래소도 생겨나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래소라고는 비싸면 해킹당해서 과징금까지 부과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법적 규제를 이제 나옵니다. 법적 규정성 일단 규제 전에 예. 현재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게 통신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죠. 통신사업자?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하는 쇼핑몰 사장님처럼 이제 등록이 돼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그럼 우리가 수행하고 비싼 쇼핑몰 가갖고 비싸면 쇼핑몰 뭐라고 하는 쇼핑몰 그렇죠. 뭐 코인네스트라고 하는 쇼핑몰 이런 데 가갖고 하고 있다라고 일단 현재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예. 하나 제가 정확히 또 말씀드릴 게 해킹이 됐다라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를 해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해킹이 됐냐면은 거래소가 해킹이 된 겁니다. 이제 현재 거래소 같은 구조는 실질적으로는 정보공조 앵커하고 나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거래소가 양쪽을 이렇게 대리 계약을 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뚫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나온 정부 규제는 이제 앞으로 이런 행위를 유사수신 행위로 이제 한다.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불가하고 이러한 7가지 정도, 가령 뭐 따로 안정성을 보장한다든지 고객 자산을 따로 예치하는 또 다른 계좌가 있다든지 뭐 실명 뭐 의무 지킨다든지 7가지 정도 예외가 있을 때만 거래소를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내년 1, 2월 정도 되면 현존하는 거래소 중에 또 몇 개나 살아남을지가 또 의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해킹에 대한 위험성. 그러니까 오늘이죠. 가상화폐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가졌다. 네, 일단 지금도 회의 중일 거고요. 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회의 중이야. 예, 회의 중. 우리가 한번 전화 받죠. 회의 중이라 바빠서. 아니 그래도 회의 중입니다고 툭 끊겠죠. 근데 이 회의도 사실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과거 이 직전까지만 해도 주로 금융위원회나 과학기술부에서 이걸 주도를 했었거든요. 금융위하고 과기부. 예, 과기부 정도가 봤었는데 이번 회의 그리고 앞으로 이제 15일날 TF팀을 따로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 주도적인 역할을 법무부에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처벌과 규제 쪽으로 가는 거네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본 거죠. 지금은 이대로 놨다가는 너무 아무것도 안 된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 개인정보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무려 3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그냥 뚫린 거예요. 암호화를 안 시켜놓고 보관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빗썸인가가 그냥 다운된 적도 있었잖아요. 서버가 몰려고. 그런 것들이 규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충격적으로 이제 뭐
가상 계좌 같은 거 발급도 중단시키고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걱정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쨌거나 이게 미래 기술인데 그 법무부가 주도를 하는 게 맞느냐. 근데 저는 지금 시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과열돼 있어서 아니 근데 법무부가 무슨 근거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이 규정과 근거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하고 처벌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한 게 또 예. 법무부가 규제를 만들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젯밤에 들려온 소식이 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런 국내 거래소에 가상 계좌를 트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내 돈은 계좌에다 넣어야 그 돈을 가지고 거래소로 가서 거래소가 이제 거래를 하는 거 이렇게 아닙니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그 오프라인 은행의 계좌를 그렇죠, 갖고 있죠. 있어요. 근데 A라고 하는 거래소에 거래를 하려면 그 거래소에 접속을 하고 회원가입을 한 상태에서 아이디 치고 예, 들어가서 그 상태에서 거래를 하려면 그쪽으로 돈을 보내지 못하니까 그렇죠. 예. 돈을 보낼 땐 거래소가 생성할 수 있는 가상 가상 계좌가 계좌가 있죠. 있어야 되는데 예. 이 가상 계좌를 생성할 수 없도록 규제하겠다. 산업은행이 먼저 어젯밤에 우리는 앞으로 안 주겠다. 오. 그러자 바로 그 다음 준국책은행 경평의 기업은행이 우리도 추가로 안 주겠다. 어허. 일단 중간. 현재 있는 거는 어쩔 수 어쩔 수가 일단 그것도 이제 시간을 봐서 보겠다. 예. 그러자 오늘 아침에 우리은행이 또 우리도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한은행까지 들어갔어요. 네, 이제 신한은행 그러니까 우리 은행은 사적 영역이긴 하지만 당국의 눈치를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아마 시중은행이 다 가상 계좌를 안 준다라면 그 와중에 시티은행이 우린 주겠다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외국계 은행은 규제도 할 수 없고. 아니죠. 시티은행도 국내 영업을 하려면 아. 국내 주주를 맞죠. 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예. 은행들을 압박해서 우회적으로 오. 가상 계좌를 안 주면 거래소가 운영이 안 되면 국내에서 투자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선 진화를 하려는 게 아닌가. 아니 현재 거래소가 네. 가상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걸 부여받았잖아요. 네. 여기 부여받은 것까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규제하겠다. 기존 이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어쩔 수 할지는 없지만.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러나 무슨 문제를 잡았고 너네 이런 걸 위반했기 때문에 이제 가상 계좌를 오픈할 수 없어. 그렇지. 라고 규제하고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 원천적으로 거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내에서 하려는 분들은 이제 외국 거래소로 가야 됩니다.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를. 근데 그러려면 외국 은행 계좌를 터야 되는데 아하. 기존에 뭐 애들 유학 간 사람들이야 외국 계좌가 있겠지만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요, 캐나다라든가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소멸될 것이다. 열풍은 죽을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제 그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자, 이 열풍 그렇게 아까 저희가 개발, 채굴, 거래 이 세 축이 있다 그랬는데 자, 거래가 지금 너무 과열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죽여요. 그런데 개발과 채굴하는 특히 개발 쪽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이라고 보는데 그럼 일본은 4월 달에 그 거래소. 결제 수단으로 거래 수단을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는 어제 옵션 시장에서 옵션 거래소 어제 예, 다음 선물 주 시장에서 월요일 날 선물 시장. 옵션 상품 시장은 상품 시장은 어제 예. 선물이 18일이죠. 그러니까 아니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는 어제 선물이 오픈됐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또 있습니다. 상품 거래소. 이건 규모가 막대하고요. 야. 이 선물 시장이 진짜인데 이건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오픈. 18일 날. 예. 그래서 지금 또 계속 뛰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보도가 선물 거래소에서 옵션이죠, 옵션 거래소에서 오픈되자마자 한 달 뒤에 거래가 17,500달러의 거래가 됐거든요. 예, 두 달 1월이요. 뒤는 예. 17,800달러.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격은 안정화됐다.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규제하면서 막는데 다른 나라는 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예. 거래만을 막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문제는 이게 지금 그런 식의 거래가 활성화돼서 우리가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경기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실물 경기로 뭐가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 아니고. 좀 돈 버는 학생들 가서 술 한잔 먹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열받아서 한 잔, 딴 사람은 좋아서 한 잔. 경쟁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또, 막 술 먹는데 너 왜 술 먹냐? 그러면, 나 지금 시작한데. 그럼 알려줘. 그러면서 자기도 한 잔. 그래서 실물 경제가 사는 건지는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이라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하나를 푸는 데말도 수십 수백 대의 컴퓨터가 예. 필요한 것처럼 핵심 기술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의 컴퓨터를 동시다발적으로 이용을 해서 연산을 하되 그 연산이 누구에게도 의해서 독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술적으로 보호된다는 장치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쇼핑몰에도 응용이 될 수가 있고 통신 기술에도 응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특히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가장 단적인 경우가 센서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서 언제 어느 때 누가 어떤 것들을 이용하느냐를 일일이 다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블록체인 기술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아예 막는 거냐? 그것과는 좀 별개로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거래는 너무 과열돼 있기 때문에 막는 게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 그 이른바 이제 그 무료 토크 카카오톡 그걸 개발했는데 SNS요. 그걸 개발을 했는데 처음에 중국의 한 기술 한 업체가 우리 지분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들어와서 배워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위챗 아니에요? 근데 위챗이 지금은 카카오톡의 수십 배로 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위챗은 핀테크 기술까지 그 탑재를 해서 중국의 모든 결제는 핸드폰으로 결제가 되면서 핀테크가 중국 세계 최강이다. 그렇죠. 4차 산업혁명에 일단 한 발을 넣었죠. 한 발을 넣었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공인인증서 아직도 이러면서 우리가 핀테크는 사실은 완전 후진국이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가상화폐에서도 우리한테 배워간 중국의 전 세계 시장을 뭐 알리바바 이런 것도 다 핀테크로 결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알리바바도 만에 하나 이 블록체인 혁명이 된다면 망할 겁니다. 아마존도 망하고요. 다 망할 겁니다. 플랫폼이라는 회사가 망하는 게 왜냐면 알리바바라든가 아까 말한 아마존이 왜 힘을 쓰냐면 자기가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자기 보는 하에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양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원장을 갖고 있죠. 그럼 자기가 연결해 주면서 그 수수료 따먹기를 하다가 이렇게 커졌는데 블록체인이 커지게 되면은 수수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얘가 필요 없죠. 왜? 이 거래 원장이라는 게 일단 허구에 떠 있는 거예요. 누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중고차다. 중고차가 뭐 주인이 10번 바뀌었다. 10번 바뀌었을 때 그 주인 누구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에 거래됐고 바뀔 때마다 무슨 사고 났고 몇 미터 뛰었고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서 마지막째 사람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꼈던 중고차 거래상이라든가 이런 플랫폼은 이제 없는. 야, 알리바바가 없어지는 거네, 진짜.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그 끝을 가는 게 실은 블록체인 기술인 겁니다. 그 사드로 우리 지금 경제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는 블록체인을 더 발전시켜갖고 알리바바를 압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하지만 근데 우리 규제를 하고 있어. 이제 기득권에 또 반발이 있겠지만 극으로 간다면 진짜 그런 세상도 열리게 됩니다. 아마존이 밀림만이에요. 밀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도 밀림을 하나 개발하는 거야. 이 블록체인으로 남이섬. 남이섬엔 나무가 많으니까 우리도 아마존 대신에 남이섬을 만들어갖고 남이섬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하나 만들고 케이팝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만들면 대박이 터질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블록체인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부가 자꾸만 막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래를 막는 거고 이건 좀 이렇게 개발자는 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방법도 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종근 교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IT 최강국이 대한민국이고 공개되지 않은 최강국이 북한이다. 남북한이 이 10대, 20대를 모아놓고 이 블록체인 만들자. 코리아 코인. 아니 코리아 조선 코인 같은 걸 만드는 조선 거예요, 해도 돼요, 조선. 조선 코인. 조선 코인. 남북이. 하고 어마어마한 뭐 진짜 블록체인 기술, 완벽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랬더니 오종근 교수가 저는 북한은 잘 모르겠고요.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긴 하네요. 그 거래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알아야 되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뭐로 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사수신행에 관한 법률에 지금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법은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라 함은 해놓고 정의를 내리는 게 법입니다. 정의가 안 되거든요. 정의가 안 되고 정의를 잘못 내려놓으면 정의에서 지금은 거래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에서 어긋나는 방식으로 뭔가가 움직이면 불법이라고 규정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랬다가는 지금 말씀하신 남북 간의 조선 코인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개발자들이 뭐 하려고 해도 개발자들이 컴퓨터 개발하는 친구들 법전 법을 펴놓고 몰라요. 그거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서 나라와 국경이 뛰어넘은 거기 때문에 이미 이것을 법으로 규제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좀 올드한 발상인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든 시켜야 되긴 시켜야 아니, 되거든요. 거래는 규제를 하고 그 거래도 근데 거래 규제를 하려면 법이라는 게 아시지 않습니까? 법은 그러네. 가상화폐를 규제해. 그럼 가상화폐가 뭐야? 법무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법무부에 다 검사분들이거든요. 엔지니어는 아니잖아요. 아니 가상화폐라 하면 사카시 나카모토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게 지금 알죠. 걱정이에요. 오히려 그 비탈릭한테가 알죠. 이더리움이 훨씬 더 실은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서는 더 윗급입니다.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또 차세대 한 단계 여러 단계 업그레이드된 게 이더리움. 이더리움 그러니까 워낙 뛰어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일단
내가 일단 관리를 하마 해가지고 이제 개발자 그룹에 MS가 이제 들어온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비탈릭. 비탈릭. 러시아. 예. 17살 때 기획했다는 거 아니에요? 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천재들이 지금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리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으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은행에도 쓸 수가 있고, 최근에 핀테크에도 이제 쓸 이게 수 이렇게 있고. 바람이 부는 게 뭐 그분의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 유시민 전 장관이 한 프로에서 가상화폐는 사기다? 네, 이제 제2의 뭐 바다 이야기다? 이야기다라고. 예. 그건 좀 규정이 틀리지 않나요? 이제 그분, 그러니까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전편을 보진 못했습니다. 예. 예, 그 방송에. 본인이 안 하고 있으니까 배 아파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분도 많이 스터디를 했을 겁니다. 예. 공부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내린 결정은 이게 화폐로서의 가치는 없다. 왜냐하면 금처럼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1비트코인 가가지고 오늘은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었는데 내일은 빵 100개를 살 수 있다든가 그 다음날 가든지 빵 30개 산다든가 이렇게 되면 화폐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얘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 비트코인이 개발이 되고 그 키프린가요? 거기에서 무슨 그 부도가 나면서 국가 부도 상태인데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이렇게 계속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면 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차라리 비트코인이 안전하다 그래갖고 그걸 이제 그게 투자했다는 이제 썰 중에 하나죠. 예. 갑자기 그 나라 갑자기 그 국가가 생각이 안 나는데. 키프러스 뭐 어쨌든 그다음에 네, 플러스 저도 사이프러스요. 네.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인가? 예.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맞아요. 그 사이프러스. 썰도 예. 하나요. 그러니까 자국 통화가 워낙 이제 휴지가 되니까 쓰레기가 요즘 되니까. 베네수엘라가 또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그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겸사겸사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그럼 언제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1차 조정이 오느냐? 예. 달러가 강세가 되는 시점. 지금 거의 1년 반 동안 달러가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달러가 강세로 튀어오르는 순간이 아마 한 번 정도의 이 암호화폐 조정기는 올 것이다라고 좀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종이돈에 대한 뭐 싸움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변호사 그 양지열 변호사님이 언제부터 그 방송을 시작해요? 네? 시선 집중. 아니요. 갑자기 아니 그 전에 이제 이걸 연구를 해야 되니까. 내일 아침부터 당장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예. 자 이걸 법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상화폐에 관해서요. 예, 규제를. 진짜 아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딱 이해가 되는 게 가상화폐라 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 제가 이해하는 것과 실제 비트코인을 만들고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될 차세대가 이해하는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 10대, 있거든요. 20대가 바라보는 것과 완전히 많이 틀려요.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럼 저는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보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중에 들어온 세대와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사용했던 세대가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을까? 근데 그 이후 세대들을 우리가 지금 미리 보고 규정한다는 게 가능할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걱정돼. 그러니까 법무부에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정말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과도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 어쩔 수 없는 한계란 게 있을 것 같다.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 봐 심히 걱정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정철진 평론가께서도 거래가 과열되는 것은 좀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개발이나 특히 이제 개발 쪽, 그렇죠. 개발 쪽에는 국가 차원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럼요. 충분히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규제는 저도 퍼뜩 어제 그 산업은행 얘기 듣고 보니까 아마 은행들이 그 가상계좌를 가상계좌 신설하는 것을 막으면서 안 주면 이게 뭐 법도 바꿀 필요도 없고 뭐 특별한 없이 그냥 일단은 국내 거래는 안 되는 거 국내 아니에요? 거래 안 돼요. 자, 네. 그럼 또 질문이 있습니다. 자, 네. 국내에 내가 내 지갑에 예를 들어 비트코인 10개가 있어요. 네, 디지털 지갑에요. 그럼 여기서 네. 이것을 여기서는 현찰은 빼낼 수는 있거든요. 가상화폐 네. 가상계좌가 없어도. 네. 자, 빼낼 수 있거나 근데 거래를 못할 경우에는 그럼 이 비트코인 10개를 미국에 있는 누군가의 지인의 계좌에다가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내서 거기서 계속 거래를 하면 우리나라 거래는 막지만 해외 나가서 거래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계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겠다. 해외 계좌는. 그렇죠. 계좌 새로 신규로 터야 되잖아요. 뭐 웨스파곤이 뭐 체이스 맨하탄이니 근데 그 미국 계좌를 쉽게 안 되죠. 쉽게 틀 자, 수가 A라고 하는 사람이 네. 공구를 하던 사람이에요. 네. 공동구매를 하던 사람이 네. 한국에서 거래 안 돼? 그러면 계좌 오픈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운 일본에서 네. 일본이 전 세계 이 가상화폐 거래에 50%가 거래가 된다 그러잖아요. 게다가 일본은 거래소 인가제입니다. 정부가 인가제. 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거래소를 터놓고
여러분들 돈을 나한테 보내면 내가 일본에서 거래를 계속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래 대행업체가 생길 가능성. 암호화폐 거래 대행. 예. 암호화폐 거래 대행. 공구, 공동구매. 그래서 이제 A라고 하는 공동구매. 데다가 내가 여기서 1억을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합니다. 네. 한국에다가. 그럼 네. 그 사람이 여기서 산 다음에 일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일본에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져요. 네. 그러고서 뭐 1억에 상당한 돈을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보장을 해줘야죠. 네, 예를 뭐 들어서 채권이라든가 뭐로. 내가 무슨 채권이 있는데 네. 채권을 담보로 해갖고 네. 1억을 넣어주고 네. 그러나 해주에 수수료를 뭐 반띵한다든지. 그렇죠. 에스크로 계좌 하나 터가지고. 반띵 그러니까 MB가 생각이 나는데 벼랑은. 네. 제가 장담하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방법에 사기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죠. 여기서 또 막으면 풍선 효과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해놔도 아, 괜히 알려줬는데 이 방법을. 그걸 해놔도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그리고 이 과열하고 있는 걸 규제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풍선 효과가 될 수 막 있다는 이상하게 거예요. 삐져나갈 수 있죠. 그러면 그렇죠. 또 지금 사실 아까 지금 가상계좌 막는 것도 예. 국책은행이나 이런 데서 정부 눈치 봐서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행정소송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투자 경제활동을 헌법상의 권리거든요. 이거를 왜 뭔지도 법이 안 나와 있는데 뭔지도 모르는 것을 정부가 나와서 법으로 막아버린다? 느닷없이 그 가상계좌를 못 만들게 하면 다른 데 가상계좌를 왜 만들어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아니 딴데 이거는 가상계좌. 예. 행정소송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CMA. 아니 예를 들어 우리가 온라인 뭐 구매할 때도 거기다 가상계좌를 일시에 그렇죠. 만들잖아요. 쇼핑몰에 있어야죠. 쇼핑몰에. 네, 네. 그런데 왜 만들어줍니까 하면은 그러니까 쇼핑몰 업체나 아니면 뭐- 비싼 같은 데서 사던 데서 아니 저 사람들은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고 평등권 침해입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행이 산업은행이 마이마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너무 안 좋은 방법을 지금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아니, 거 왜 아니에요? 그러냐면 이야기가. 네.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게 과열된 투자를 막는 것은 맞다. 근데 막는 것만이 능사 아니고 누르면 옛날에 그 성매매 금지법 할 때 누르면 그 한정된 지역에 있던 사람이 삐져나가면서 주택가로 막 파고 들어가고 문제가 오피스텔로 됐잖아요. 들어갔죠. 오피스텔 네, 들어가고. 주택가로. 그래서 네. 누르면 이 열기를 적정하게 이해하고 소화하면서 소프트 랜딩 시키고 또 개발 쪽으로 좀 붐을 돌리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눌러서 막으려면 어딘가로 또 튀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걱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좀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예.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럼요. 역효과 부작용이 분명히 상당한 그리고 것 또 같아요. 이 그 잔머리 꼼수의 대가 아니에요. 우리 이 머리들이 좋아갖고 대통령이 꼼수 대통령이었었는데 한때는. 근데 MB는 언제 감옥 갑니까? 비트코인은 안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샀을 수 있어요. 아, 그럴까요? 예, 지금 광풍을 MB가 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조사해봐야 돼요. 이거 갖고 검찰이 MB를 조사하라. 누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네요. 오늘 우리가 이제 뭐 그렇네요. 택도 시뮬레이션 없는 해보니까. 택도 없는 상상력으로 해봤지만 네. 우리 정도 뭐 전문가시면 안 좋고 그런 고민들 다 해볼 거거든요. 잘 눌러야겠네요. 예, 잘 눌러야 돼요. 그리고 누르는 것에 대한 규정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규정부터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열풍으로 삶이 좀 이렇게 소진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잘 이해해서 다른 나라에서 왜 이것을 오픈하고 왜 이렇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좀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는 해수부의 세월호 조사 방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지난주에도 나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머리가 많이 긴 거 보니까 세월이 좀 흘렀네요. 자, 손수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당시에 이 문건이 나서 어느 언론사에서 보도하지 않았었나요? 네, 이미 이제 보도했던 내용을 예, 확인한 세월호가 세월호가 아니라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정확히 내용을 좀 확인해 준 거죠. 예. 네, 자체 감사를 통해서 한 겁니다. 자체 감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서류를 들춰본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뭐 내부 인물들이기 때문에 일정 예. 정도 좀 조사를 마친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을 뭐-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떻게 방해됐는지. 특조위 일단 이제 내용 정리 가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이 예. 정부가 세월호 관련해서 잘못한 부분을 조금 이 카테고리를 나눠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큰 카테고리에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사고가 나는 걸 막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그런 사고가 났는데 구조를 못한 것이 두 번째 잘못이지 않습니까? 거기 그 잘못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 하나 덧붙여진 게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게 조사를 막은 것이, 그게 이제 마지막 잘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조위의 구성과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한 그런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해수부 안에 있는 그런 서류를 통해서 해수부에서 확인을 해준 거죠.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이 여당 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 카드를 활용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조사를 막아라 하는 이제 그 부분을 했고, 예. 그리고 특조위가 계속 편파적으로 편향적으로 운영된다라는 이제 그런 비판한 성명서들이 발표하겠고, 그리고 이 해수부와 여당 추천위원 간의 어떤 그 정보 공유 그런 예. 부분들이 이번에 좀 드러났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저거 네. 그 범죄 행위 아니에요? 범죄 행위라고 볼 수는 없나요?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래요? 네, 그리고 올해 10월입니다. 올해 10월에도 이제 그 세월호 참사로 이제 그 가족들을 잃은 예. 그런 그 유족 단체에서, 희생자 단체에서 이들을 고발 조치를 하고 또 기자회견도 가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때 고발하면서, 고발이라는 게 형사처벌 해달라라고 하는 거 의사 아하. 표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고발할 때 그 논리 구성이, 법리 구성이 이랬습니다. 일단 그 청와대와 해수부 관계자들이 범한 범죄가 뭐냐?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예.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세월호 특별법에 보면은요, 이제 그 세월호 특조위의 어떤 그 위원이나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업무를 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데, 활동을 하는데 그러한 활동을 이제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계, 속임수로 이제 방해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그런 벌칙 규정이 있거든요. 이것도 위반했다라고 해서 이제 고발을 했고, 그리고 또 특조위에 그 특조위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당시의 여당 추천위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 여당 추천위원들은 이 직권남용, 해수부 공무원과 청와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죄의 공동정범이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요, 이제 그 공무 외의 범죄 행위를 위한 집단 행동을 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도 해당된다라고 해서 고발 조치를 이제 했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과연 이게 검찰에서 어떤 법률을 적용해서 기소할지, 또 기소한다면 과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가장 그 첫 번째로 그때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자, 세월호 특조위 구성을 하기로 한 게 1월. 법이 통과된 게 1월이란 말이에요. 네네. 시한이. 근데 준비하는 과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8월까지 늘어지고 예산 편성되었고 직원을 다 뽑은 게 8월인데 8월 4일. 8월 4일.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무슨 얘기냐, 1월 1일 법이 통과됐으면 그때부터 그 1년 6개월 시한 계산해야 된다. 네. 특조위에서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없는데 구성만 됐다고 일을 해야죠. 그 8월 4일로 시작 시점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강제적으로 올해 6월 30일 날, 작년 6월 30일 날 종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나중에 법원에서 해석을 할 때, 판결할 때, 이거 특조위 주장이 맞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정부가 구성한 그 위원회 활동 기간을 산정할 때 네. 법 통과 시점부터 산정한 전례가 없고요. 그러니까 법 통과 시점에 위원회 활동 기간을 산정한다는 건 뭐냐면, 이 위원으로 임명되실 분이 본인이 상상 속에 내가 임명이 될 것 같으니까 이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집에서 막 준비하고 특조위에 막 구성을 공부를 하고. 법이 생겼구나. 그럼 내가 특조위원이 될 테니까 나는 지금부터 활동을 해야겠다. 꿈에 아버지가 나오셔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와서 너 이제 곧 특조위원이 될 것이다. 준비하고 있거라. 그럼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대부분의 지금 정부의 조사 그런 위원회들의 산정들을 보면은 최소한 그 법에 대한 시행령이 부처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예. 조직을 이렇게 꾸미고 그 다음에 이런 예산을 이렇게 배분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그게 정해졌을 때 그때부터 환산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기 그 특검도, 박영수 특검도, 그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도 70일 기한을 주면서 준비 기간에 30일을 또 줬잖아요. 네, 예. 그리고 70일 다음에 또 연장할 수 있게.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있어야지 그때 검사들도 뽑고 수사관들도 뽑고 자료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경우는 방대한 자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시행령까지 이거는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조사하는 거니까 예. 시행령까지 그런 그 가는 과정을 준비 기간으로 보고 그것은 산정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 뒤에 정말 매몰차게 2016년 6월 30일 종료한다고 하면서 사무실에 수도 전기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해당 부처 또 파견됐던 공무원들도 전원 원대 복귀시키고 이런 정부가 정말 잘못한 이고 나중에 이기 특조위가 구성된다면 저는 활동에 예. 일기 특조의 방해 활동까지 조사하는 것을 꼭 그 이기 특조의 활동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이죠. 그리고 그 손소 변호사님, 네. 일기 특조에 결국 그 까먹은 네. 7개월 4일이죠. 네. 8월 4일서부터 했으니까 이것도 이기 특조에다 넣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 뭐 반영을 하고 참고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예. 또 좀 전에 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세월호 특별법이 이제 정식 명칭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인데 예. 이게 국회 통과한 게 2014년 11월 19일입니다. 그리고 시행된 게 2015년 1월 1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 7조의 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있어요. 이 규정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보면은요.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6개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는 게 또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활동했던 그 특검법에는 수사 준비 기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월호 특별법에는 그러한 준비 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차이점은 존재하고요. 다만 이게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인데 예. 이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 기자님의 지적대로 이거는 그 하위 규정까지 다 정비되고 예산 편성되고 정말 실질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때다라고 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또 반면 법제처는 이제 2월 17일로 왔습니다. 예. 네, 법제처에 그런데 이 법제처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았을 텐데요. 예. 이런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법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은 적어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무리한 그런 해석인데 이런 그 1월 1일부터 활동 시작한 걸로 봐가지고 바로 6월 30일에 2016년 6월 30일에 끝내버렸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굉장히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뭐 잊지 않고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때 이렇게 그 방해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 조사하지 말라 그랬던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너무나 궁금한 게 왜 이렇게 길을 쓰고 반대했을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노선이 무엇이었겠느냐?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진실 중에 가장 가리고 싶었던 진실, 그러니까 그 진실이 중요성으로 따졌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한지 우리한테는 사실 사고가 왜 났고 그리고 왜 구조를 못했고 이게 중요한 건데 그들이 그거 이상으로 가리고 싶었던 진실은 대통령의 행적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 행적조사 쪽이 나오면 여당 추천 의원들이 전원 사퇴를 해서라도 그것을 보이콧해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니까 그 부분을 가장 가리고 싶었던 걸로 봐야죠. 그러면 가리고 싶었다는 건 뭐냐면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밝힐 수가 없는 일을 했다라는 걸 또 역으로 증명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잘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아니 손수 변호사님, 네. 이게 정부가 맞나요? 이게 이제 와서 보면은 참 그때 우리가 이해해야 이런 되는 거 부분이 기사 많죠. 언론에서 보도되고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러면서 또 세월호 정부 측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온갖 그 음해를 다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세금 도둑이다에서부터 해갖고 네, 그런 발언들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최근에도 그에 유사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더 충격인데 예. 당시에 지금 그 세금 도둑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당시에는 새누리당 의원이었고 예. 또 이제 심지어 대통령 그 탄핵 전국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 직전에 한 달 전이었죠. 4월에 재보선에서 당선됐습니다.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정무수석도 했었죠. 네. 김재원 당시 의원이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한다라는 말을 했고 이게 세월호 유족들에게 희생자 가족들에게 굉장히 좀 나쁜 낙인을 찍는 그런 행동들을 이런 발언 말고도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그러자 결국 이제 4.16 의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거는 조사활동의 공백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이고 계속해서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고요. 또 최근에도 이건 최근입니다. 정말 최근에도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관련해서 내가 사고 원인을 안다.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라고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건 곧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교통사고다. 뭐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 난 건데 왜 이렇게 하냐라고 했던 당시 여당의 그 여러 국회의원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유족들, 희생자들 가족의 마음이 참 지금까지도 회복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지금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국정비리에 실제 역할을 했던 특히 이제 고위공무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시키는데 어떡하느냐, 시켜서 한 일이다.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시키는 대로 한 공무원이 무슨 죄, 이런 뉘앙스로 보도를 또 해주기도 해요. 근데 저는 정말 그게 가장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이를테면 정봉주파 조폭들이나 예. 정봉주파가 있어요? 국회판 있어도 정봉주파를 처음 그런 들어봤는데. 이 조폭들이나 할 만한 말이고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한 조폭들도 다 잡혀갑니다. 그럼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런 불법행위, 명백한 불법행위를 그렇게 자행하고서 그걸 시켜서 한 일이라고 하는 그렇게 논리구조를 펴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걸 다 드러나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명확 관화해야지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공무원들이 그런 이 부당한 요구에 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처벌되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나중에 또 공무원을 위해서라면 공무원의 이 지위 보장을 위해서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지,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했던 공무원이 또 부당하게 인사 불이익을 당했을 때 또 어떻게 복권하는 건지, 그런 것까지 나중에 좀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직권남용으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넘어가기에 도대체 특조위 설립 단계에서부터 강제 해산까지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해를 했는데 이분들 다 색출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강제 해산이라는 표현에 뭐 물론 심정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강제 종료죠? 네, 강제 해산이라고 그 법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강제 종료. 네, 그렇습니다. 종료가 된 거죠, 결국은. 아니, 그러나 네. 법이 정말 궁금한데, 내가 네네. 물론 나도 뛰어난 변호사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만주 변호사. 자, 6월 30일 날 종료를 했어요. 네. 근데 법원에서 나중에 판단을 내려줬잖아요. 네. 8월 4일 날 시작하는 게 맞다. 네. 그럼 그 시점에서 정권이 네. 이렇게 교체되지 않았어도 정부고 법을 수호하는 행정부라고 한다면, 네. 자, 이게 지금 한 7개월 정도 그냥 까먹은 거예요? 그럼 그때라도 다시 조성을 해서 구성을 해갖고 나머지 7개월 동안 조사하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 우리가 1월 1일서부터 계산한 게 좀 틀렸던 것 같다. 법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려줬으니 다시 7개월 동안 더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자세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공무원들이 이거 우리가 관할했던 그런 그 업무 분야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예. 법원에서 이거를 잘못했다고 하는구나라고 한다면 반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새로이 또는 이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 KBS에서도 정현주 사장 해고하고 부당 해고라 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복직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또 해고의 개념은 또 정확하게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 해고시켜놓고 네. 법원에서 부당이라고 해도 뭐 일단 한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민사적으로 결국은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나라가 아니네. 그래서 이번에도 세상이 결국은 이상하네. 행정부에서 과거의 잘못을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해도 결국은 입법을 통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세월호 관련해서도 사회적 참사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조치가 가능하겠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여당을 통해서라든지 뭐 일단 여러 가지 그런 입법 노력을 해서 결국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제대로 된 그런 조사를 더 추가적으로 또는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지금 해수부 내에서도 뭔가 과거의 인물들이 또는 예전에 본인들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힘을 쓰고 막는다고 한다면 이거 역시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야, 그리고 이 특별조사위원회 대응 문건. 어떻게 하라 대응하라고 하는 문건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이미 이게 그때 다 보도가 됐던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지금 MBC가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어제 PD수첩에서 지난 7년 동안 어떤 식으로 MBC가 망가졌는지. 망가지고 정권의 방송이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주어만 바꾸면 이 세월호 관련 대응 문건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 그런 여론전, 그런 세금 도둑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여론전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최대한 법적 절차 혹은 또 행정적 절차 그리고 거기에서 논의 구조 안에서 회방을 놓는 그런 구조들도 활용하고, 그리고 계속 이 보면은 또 세월호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좌파 편향으로 이렇게 또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예. 당연히 지금 정부에게 항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좌파, 종북이라고 몰아세우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또 공격하고 이런 이제 모든 구조가 비슷하게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세월호 관련해서도 또 정보기관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뭐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해서 네. 뭐 저기 데이터에도 나오고 있지만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압박 전화도 압력 전화도 걸고 그런 것들이 각 기관에 각 나타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건 그리고 이 대응에 또 감수는 국정원에서 또 하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저기 아까 방금 전에 그 CG 봤더니 네. 대응 문건과 그것에 근거해갖고 정확하게 새누리당 언행이 추천위원들이 일치하죠. 한번 좀 예. 소개를 좀 시켜주시죠. 일단 이 대응 방안에서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이 의결 과정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라 이렇게 있었는데 새누리당 추천 의원 중에 실제로 특조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조위 자체를 계속 문제 삼는 그런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필요시 새누리당 추천위원이 전원 사퇴 의사를 표명해라. 이거는 청와대 조사 7시간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총사퇴를 불사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했던 실제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부위원장이 청와대 조사건 전원회의가 상정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라. 이게 있었는데 이현 특조위 부위원장이 회의 도중에 실제로 퇴장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조위 추천위원들이 저기 청와대에 그냥 하명을 받는 네. 무슨 저런 택배회사 직원들은 그 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시키는 대로 심부름 회사 직원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특조위원들 실제로 이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중간에 사퇴했던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걸 앞뒤를 맞춰보면은 예. 이분은 이제 특조위 활동을 통해서 내가 총선에서 보상을 받겠다. 받을 수 있겠구나 아하. 생각을 그분은 하셨을 거라고 좀 예상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쪽 세월호 관련 핵심 공무원들, 즉 조사를 방해했던 공무원들이 해외 파견 근무를 신청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해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도망간 거죠? 도망간 거죠? 도망간 것으로 추정되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이게 뭐 해외에 파견 근무를 할 그런 연차가 돼서 한 것인지, 예. 아니면 정말 우연이 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은 가기 싫었는데 누군가가 내보낸 것인지, 그렇지도 않으면 이제 정 전 의원님 그 추정대로 본인이 뭔가 해외로 나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돼서 국내에 있는 것을 이제 피한 것인지, 이른바 도피성 해외 근무인지 예. 등들 제가 정확히 지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지만 당시에 이제 인양 책임자는 지금 싱가포르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예. 또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당시에 핵심적인 그런 그 역할을 했던 여러 사람들이 현재 해외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누군가의 기획이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 사람들이 다 부탁을 해서 했거나 아니면 둘 다이거나. 우병우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예. 뭐 어떻게든 잡아놓게. 그럴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뭐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라고 누가 단정하겠습니까? 아직까지 그 해수부에 있었던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요. 예. 이 정부의 해외 근무에 대해서 특히 고위공무원의 정부 해외 근무 같은 경우는요, 정부 각 부처별로 TO가 정리돼 있고, 그래서 해외 근무 TO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 해수부는 몇 명 정도를 보낼 수 있고, 뭐 문체부는 몇 명 보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또 그 안에서는 다음 기수에는 누구누구가 나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내정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세월호 인양 추진단에서 선체 인양 과장했던 이 서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나가기 위해서 무보직 상태라는 건 이제 내정이 끝났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대한민국 공무원이 나 좀 뉴욕에서 좀 근무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뉴욕에 갈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하고 있다. 내일은 CNN 가서 해야지.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영어로. 벌써 영어로만 하는데 hello, thank you. 통역도 통역 필요 없어요. 바이바이. 그 40분 동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계속
세월호 진실을 가리는 해양수산부의 어떤 적폐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유족들이나 여론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방증인 거죠. 이런 것들이. 예, 조직적으로 좀 움직이고 이걸 회피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해수부 적폐 세력이 이럴 것 같아요. 그 김영춘 해수부장관 왔는데 위에서 암만 까불어 봐라. 우리는 뭐 밑에서 국가장이 똘똘 뭉쳐갖고 적폐 세력이 또 아래 틀고 왜냐하면 장관은 정치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가잖아요. 네. 결국 자기들끼리 해외 내보내주는 것들도 자기들끼리 하고 감싸주는 것도 자기들끼리 하고 잘못하고 덮어준 것들도 자기들끼리 하고 이게 해수부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 공무원 사회의 문제인지 아니면 좀 더 좁혀보자면은 이제 박근혜 정권 당시 또는 뭐 이명박 정권 당시의 공무원 일부 공무원의 문제인지 이 부분을 좀 가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거는 뭐 쉬운 일은 아니니까 예. 적어도 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본인의 소신에 의해서 나 혼자 뭐 누구와 연락도 없이 예. 뭐 지휘도 없이 뭐 그렇게 했다?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 색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국과장들 다 불러다가 이 야구 방면으로 한 100대씩 줘줘야 돼요. 예? 저는 아니, 거기에는 왜? 반대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진짜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린다고 그러면은 명예훼손으로 절 고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적폐 세력이에요. 아니요, 뭐 때려야 한다라고 하는 건 의견이기 때문에 예. 사실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 아니 일단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열받아갖고 고발하는 네.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적폐 세력이에요. 그래요? 딱 그 구분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세월호 이 해수부 적폐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6월 은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유골 은폐도 왜 그런 줄 아시죠, 그거? 네, 근데 가족들이 다섯 가족들이 이제 더 이상 수색이 불가하니 우리가 떠나겠다라고 하면서 당장 그날 떠난 게 아니라 며칠 날 떠나겠다고 하는데 예. 떠나기로 한 그 전날인가 17일 발견된 날 거예요. 발견된, 예. 그러니까 그걸 발견된 걸 밝히면은 안 떠날까 봐.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또 이쪽 관련 공무원들이나 이쪽에서 또 해명하기로 어떤 부분을 해명했냐면 이거 6월이 발견될 때마다 중계 방송하듯이 알리면 그럼 또 유족들이 너무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 뭐 매번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그런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양이 쥐 생각해 준 거죠. 아니 그런데 그리고 실제 이제 유족 중에 우리가 그런 부탁을 했었다라고 해서 좀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17일 날 발견했잖아요. 예. 장관한테 알린 것도 20일이에요. 그럼 해수부 장관은 일단 유족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11월 17일이요? 그러니까 17일 날 발견됐고 18일 날 예, 그게 몇 종료를 월이에요? 했는데 11월. 예. 11월. 그리고 장관에 알린 게 20일이에요. 장관은 유족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장관이 그러면 장관 충격 먹을까 봐. 그래서 또 그런 세심한 배려. 근데 또 장관이 유족들에게 좀 이거 빨리 알려라. 예. 그랬는데 그 알리는 데까지 또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21일 날 주로 다 알렸는데, 그러니까 또 장관은 시켰는데 한 하루 동안 이걸 좀 알려야 될까 또 고민하신 거지. 예. 그래서 이런 아니 부분에 예를 들어 17일 날 해갖고 그럼 장관한테 국장한테 장관 보고하면 장관이 가족들 만나갖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은 떠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뼈가 발견됐는데 동물의 뼈가 아니고 유족의 그 유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한 달 정도 더 하고 여기서 머무는 것을 다른 부처 행정부하고 해갖고 잘 머물 수 있도록 좀 협조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성과를 꼭 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했을 거 아니에요, 장관은. 도리죠. 김영춘 장관이 예. 훌륭하니까. 네네. 근데 호구로 보인 거예요, 그냥. 호구라는 게 방송용 맞나요? 뭐 바둑 용어기도 하니까요. 아, 그래요? 뭐 의미가 똑같진 않습니다만. 네. 이런 얘기하면 이게 언어죠. 단호박. 단호하게 얘기하면 단호박 그러잖아요. 네. 예. 그렇게 했고, 어쨌든 그런 가족들이, 유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국가가, 정부가 우리를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까지 불신했던 마음도 높고, 그럼 그게 국가 통합과 화합력을 발휘하는 건데. 네. 그 부분이 직원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렇게 발생한 상황이라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지금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지적되면서 부처 장관들의 부처 장악 능력들이 좀 의심받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거울 삼아서 좀 더 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 이런 말단 행정 이 상황까지 좀 더 좀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월호 6월 은폐, 세월호 적폐. 자, 당시에 그 손소 변호사님, 네. 해수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가장 문제가 됐던 분이 누구냐 하면 문제가 됐던 분이 아니라 문제가 됐던 사람이 네.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거든요. 네, 그렇죠. 원래 해수부에서 그 계속 직원 승진, 내부 승진한 사람들이 그 차관까지 가도 적폐라고 하면 잘하면 잘한 것의 정점, 잘못하면 잘못한 것의 정점이거든요. 이 차관 제도를 차제아예 없애버릴까요? 그냥 빠따로 다스리시죠. 물론 이제 지금 각 부처에 이제 차관들 계신데 장관은 사실 그 정치인이 임명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정무적인 성격이 좀 있죠. 하지만 그렇죠. 차관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런 차관이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문제의 핵심에 있는 것을 의혹을 받는 차관이 존재했고 존재한다면 이거는 전체 공무원 사회에도 절대 좋은 거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은 해수부 내에 지각 있는 현직 공무원들이 먼저 이거는 우리 조직의 잘못이었다. 이 사람이 잘못했던 거다라고 좀 먼저 내부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위로 보고를 하고 또 이제 김현수 장관이 또 종합해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도 하고 한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고요. 또 감사원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습니다만 감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수부 내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 한번 이번 기회에 다 조사해서 털어버려야만 조직이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강정마을 소식이 올라왔어요. 네. 정부 공권력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받은 몇 군데 있죠. 이제 강정마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밀양 송전탑이 있었고, 쌍차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있었고, 네. 여기 이제 대표적인 공권력에 의해서, 잘못된 정권에 의해서 피해받은 선의 피해자는 아니고 뭐예요? 공권력에 의한 강력한 피해를 받은 분들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또 야당 또 뭐 유승민 대표나 그런 분들이 법치주의를 파기했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상권을 철회하라고 한 것은 법원의 강제 그 조정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죠. 근데 법원의 말을 따른 게 그 법치주의를 파기하는 게 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법원의 말을 안 따르고 정부가 계속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법치주의를 파기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또 이 여론몰이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보수 언론에서 공격하는 게 전문 시위꾼들이 그러면 계속 득세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글쎄 시위라는 게 뭐 마라톤이나 등산처럼 즐기는 레포츠인 줄 아시나 봐요. 그러니까 즐기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 본인이 이렇게 생업을 놓고 예. 와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외부 세력이라고 해서 빠지라고 그런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쪽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싸우고 이쪽에서는 그 강정마을에 몇십 명, 몇백 명 되는 그냥 주민들, 당신들만 싸워야지 페어한 싸움이다. 공정한 싸움이다. 그리고 법은 그 싸움일 때만 유효하고 조금이라도 뒤에서 다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오면 외부 세력이니까 이게 불법이고 이런 사람한테는 수십억 이런 소송을 때려야 된다. 그런 논리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구상권이라 하면 뭔가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군이 공사를 진행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건설사가 공사를 늦게 이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죠. 중간에 한참 동안 정지가 중단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이 늘어났다, 건설 비용이. 그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그 해당 건설사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275억 원이고 그 부분은 이제 그 당시에 시위를 했던 사람들의 잘못에 의해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게 됐으니 당신들에게 내가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게 구상권이고요. 또 구상권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그 돈을 달라고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한 거죠. 소재기 한 후에 계속되던 진행되던 중에 이번에
강제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법원에서 내려줘요. 법원에서 내려주면 근데 사실은 그게 판결 나중에 양쪽에서 다 이의 제기하지 않고 확정되면은 판결하고 똑같습니다. 효력이. 그런데 판결은 아니고요. 그래서 양측 중에 원고 피고 중에 한 측만 이제 이의 제기를 하면은 확정되지 않고 그냥 판결 선고로 가게 되는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정부 측에서 이의하지 않겠다라고 예. 했습니다. 네. 한쪽만 양쪽이 다 이의 제기를 해야지. 아니요. 한쪽만 해도. 한쪽만 해도. 네, 한쪽만 이의 제기를 해도 이거는 효력이 사라지고 판결 선고로 가는 거죠. 제주 강정마을 이분들은 네. 수혜자고 혜택을 입게 되죠. 만약 결과적으로요. 예. 그런데 네. 이제 법원에서 강제 조정해서 정부 니네가 좀 네. 참아라. 네네. 이 국가 화합적 차원에서 그런 거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정부가 구상권 소송 취하하기로 했다는데 그 취하는 아닙니다. 소취하와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소취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상권을 그 시민들로부터 행사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이 수백억을 받지 않는 결과는 똑같은데 형식적으로는 취하가 아니고 네네, 소취하는 게 아니죠. 조정 결정을 수용하겠다. 그렇습니다. 항소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항소는 아니고 그 이의하지 않겠다.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 네. 그런데 이건 이제 강정마을의 일은 제주도 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그 논리로 따르면 외부자들이잖아요. 외부 세력이잖아요. 외부자들은 프로인데, 프로그램인데. 그런데 편안해 놀랐어요. 제주도 예. 중요한 건 제주도 일이잖아요. 예. 제주도에서는 이번 이 정부의 이 받아들인 이 정부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1도 없어요. 지금 야당 바른정당 소속의 이 도지사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원희룡 진짜 바른정당 소속이네요. 네, 그리고 뭐 거기에 있는 다른 뭐 모든 정당들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어떤 제주도에 어떻게 보면 묵은 앙금이었고 그리고 정말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를 정부가 말끔히 정리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정부는 목적이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건설했고 그다음에 그 막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하는 국민들은 또 의견들을 표현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정리가 되는 시점인데 유일하게 그런 화합이 되는 걸 막는 게 이 34억 5천만 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이었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정말 반대 의견이 1도 없이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제주의 외비 세력인 우리가 받아들여야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강정마을이 벌써 10년이 됐어요. 네. 구상권 청구를 취하한다고 해서 네. 이 10년 동안 된 갈등 마을에서도 찬성파 반대파 나뉘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출소하자마자 가봤더니 그것도 벌써 이제 5년 됐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마을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당시에 시위하다가 연행된 그 마을 주민하고 이제 외지인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예, 외부 활동가들을 합했을 때 7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오호. 굉장히 많은 인원이고요. 예. 이번에 이분들 내년에 사면 복권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특별 사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이고요. 관련해가지고 정부 내부에서도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특별 사면은 정말 돼야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짐작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이번에 법원의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이의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또 그 재판을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재판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조정 내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받은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요청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민사적인 부분에서 이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방침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게 항상 법적으로 민사 형사를 다 봐야 됩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전과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큰 상처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도 민사 부분에서 이러한 방침을 세웠다면 형사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뭔가 사면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보도의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사면 한다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하는 게 예. 사실 사면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또 법무부 장관한테 상신을 해야 되고 이미 절차를 거쳐야 되는 정부에서 거죠.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물론 저도 그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예.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또
약간 좀 이런 측면도 있죠. 제가 한다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강정마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또 많이 대상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 그분들 얘기하신 거죠, 지금? 일반 시민이라는 게 제주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강정마을 같이 네네. 가고 같이 시위에 참석하고 네.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평화 걷기 해갖고 또 동해에서 오고 서해에서 오고 강정마을에서 모이고 막 그러다가 집회하고 강정마을이 우리 민족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다 네. 하면서 같이 한 사람들도 처벌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죠. 예, 많죠. 그분들 사람을 강정마을 묶어놨다니까요. 사건뿐만이 아니라 예. 다른 밀양 사건이나 다른 사건에도 계속 있었죠. 그리고 그렇죠. 밀양, 네. 강정마을, 한진중공업도 한진중공업, 거기에도 비슷한 세월호, 소송이 BBK. 걸려 있고요. 예. BBK. 살짝 묻었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이 비슷한 소송이 있는데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사실은 외국에서는 예. 어떤 기업이나 그런 이제 정부가 잘못했던 것을 이 벌하기 위해서 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국민에게 칼을 들이댄 건데 맞아요. 제도를 좀 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국가에서 배상을 해줘야 돼요. 네네.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우리가 감옥에 잘못 가다 놨다. 네, BBK.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2월 13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